김지수, 이 미친년아! 무슨 권리로 내 아들 집을 팔았어? 이 개년아!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세상이 순간 고요해졌다. 내 남편 박민석의 가식적인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이 드디어 시야에서 사라졌다. 한때는 그토록 매혹적이었으나 이제는 역겹기만 한 그의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맴돌았다. 우리 민석이 이번에 부산으로 가는 연수, 정말 귀한 기회야. 하반기 승진이 걸린 문제라고. 세아가 너 철없이 굴면서 하루 종일 전화해서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녹슨 줄칼처럼 신경을 긁어대며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감시하듯 나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공손히 앞으로 모았다. 비굴할 정도로 온순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네, 어머님. 그럼요. 걱정 마세요. 민석 씨 방해 안 할게요. 박민석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가와 마치 반려동물을 다루듯 내 머리를 툭툭 쓰다듬었다. 역시 우리 지수가 제일 착해. 다녀와서 해운대 명물 사다 줄게. 15일 동안 집안일 잘 부탁해.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를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와 짜고 치는 이 비공개 연수라는 연극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부산에 간다고? 승진 때문에? 심지어 방해될까 봐 전화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기까지. 정말 가소롭네, 내 사랑하는 남편. 사흘 전 그의 핸드폰에 뜬 예약 알림 메시지를 우연히 보지 못했다면 나도 그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믿었을지도 모른다. 제주 신라호텔 오션뷰 스위트, 박민석님, 한소희님, 커플 스위트 패키지. 한소희, 나보다 5살 어린 그의 회사 인턴. 그가 언젠가 그냥 챙겨줘야 할 어린 동생 같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던 바로 그 여자아이. 이제 그 어린 동생은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본래 내 것이었어야 할 제주도의 햇살과 해변을 즐기러 가는 것이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의기양양함이 뿜어져 나왔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전혀.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설레고 아파하던 내 마음은 나 홀로 제사 음식을 만들던 수많은 밤들 속에서 집에서 살림만 하는 내가 뭘 알아라며 나를 깎아내리던 수많은 말다툼 속에서 그의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을 내 비자금으로 메꿔주었던 수많은 날들 속에서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가 되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시울조차 붉어지지 않았다. 그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서 있기만 했다. 시어머니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자마자 자들을 위하는 그 가식적인 표정을 싹 거두고 나를 흘깃 쳐다보더니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마치 나를 1초라도 더 보면 눈이 더러워지기라도 할 것처럼. 나는 천천히 거실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오랫동안 긴장했던 탓에 몸이 조금 뻣뻣했다. 거실 구석, 우리 집 고양이 라떼를 보려고 설치해둔 팩캠에서 희미한 파란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핸드폰 앱을 열어 카메라에 접속했다. 역시나 10분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다. 그녀는 내가 거실에서 멍하니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문에 기댄 채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감출 수 없는 자랑기가 가득한 말투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어머, 동서, 응, 우리 민석이 출장 갔어. 부산으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연수라는데 보름이나 있어야 된대. 아이고, 좋은 일인데 당연히 말해줘야지. 나 이제 곧 큰손주 보게 생겼다. 그래, 뱃속에 있는 애, 초음파로 봤는데 아들이래. 에휴, 저 알도 못 낳는 암탉 얘기는 꺼내지도 마. 재수없게, 우리 손주 태어나면 저 여자도 쓸모없어지지. 그때 가서 몸만 쫓아내면 그만이야. 맞아. 민석이가 지금 그 애 데리고 제주도로 태교 여행 갔어. 아기한테 좋다나 뭐란. 하하하하. 그럼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효심도 깊고 능력도 있다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독이 묻은 바늘처럼 이어폰을 통해 내 귓속으로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들으며 오른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서 의기양양함에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이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알도 못 낳는 암탉, 재수 없는 년, 몸만 쫓아내면 그만. 지난 세월, 이 집에서 내 존재는 고작 그런 것이었다. 나는 바보처럼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저 모자의 시중을 들었다. 매년 추석과 설날이면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혼자서 수십 명분의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허리도 펴지 못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내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한마디뿐이었다. 친정 부모님이 이 일산의 빌라를 혼수감으로 사주실 때 보태주신 거액의 계약금, 결혼 후 내 개인 돈으로 이 집에 들여놓은 비싼 가구와 가전제품들, 박민석이 사업에 실패하고 주식으로 돈을 날렸을 때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인 보석을 몰래 팔아 갚아준 빚, 그 모든 것이 저들 눈에는 당연한 것이었고 심지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인내와 희생이 가정의 화목을, 남편의 사랑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뼛속까지 이기적인 저들에게 내 희생은 피를 빨아먹기 위한 양분이었고 내 인내는 저들이 더욱 기고만장해지는 미천이었을 뿐이다. 나는 녹화를 끄고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마치 지독한 열병에서 깨어난 듯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해방감 때문이었다. 10년의 결혼 생활은 길고 긴 고열과도 같았다. 오늘 나는 드디어 열이 내렸다. 나는 눈물을 닦고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 빌라는 당시 높은 부동산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박민석이 온갖 가머니설로 나를 설득해 내 단독 명의로 등기해 둔 것이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지수야, 어차피 우린 한 가족인데 누구 이름으로 하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 이름으로 하면 세금도 엄청 아낄 수 있잖아. 그래, 한 가족. 나는 계약서에 적힌 김지수라는 내 이름 석자를 보며 처음으로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똑똑함이라 여겼겠지만 그것이 내 손에 들린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차가운 계약서를 어루만지다 핸드폰을 들고 사흘 전 이미 연락해 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반대편에서 깔끔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지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속편한 부동산의 골드 중개사 이동혜입니다. 내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 중개사님, 안녕하세요. 접니다. 제가 가진 일산 호수공원 옆 빌라 말인데요. 네, 이제 매물로 내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럼 희망하시는 가격과 기간은 어떻게 되실까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지난 10년간의 내 마음처럼 잿빛이었다. 하지만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시세보다 10% 낮게 내놓으셔도 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조건은 단 하나예요. 전액 현금, 그리고 15일 이내에 모든 거래 완료. 제가 좀 급해서요. 해외 이민 문제로. 박민석, 25일이 너의 천국으로의 여행일 것 같아. 아니, 25일은 내 지옥행 카운트다운이야. 25일은 내가 가졌다고 착각했던 모든 것을 내가 깨끗이 청산하고 내 새로운 삶의 자본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지. 네, 고객님, 알겠습니다. 해외 이민 금매 아주 좋은 명분입니다. 게다가 고객님 댁은 인기 좋은 학군에 위치해 있어서 현금으로 빠르게 거래할 매수자는 제가 몇 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개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실렸다. 전화를 끊고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10년의 서름과 분노, 억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숨을 뱉고 나니 가슴속에는 전례 없는 가벼움과 결연함만이 남았다. 복수라는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음 날, 이 중개사는 바로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아이의 학군 문제로 애태우던 의사 사모님 한 분이 우리 집의 위치와 인테리어를 마음에 들어 했고, 무엇보다 즉시 전액 현금 지불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정성껏 화장을 하고 옷장에서 가장 비싼 샤넬 투피스를 꺼내 입었다. 이 역시 내 비자금으로 산 것으로 당시 박민석은 집에만 있는 여자가 뭐하러 저렇게 비싼 옷을 입어 라며 비웃었었다. 이제 나는 바로 그 옷을 입고 그가 자기 집이라고 믿었던 곳을 팔아치울 것이다. 의사 사모님은 똑똑해 보였지만 동시에 매우 시원시원했다. 그녀는 집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유일한 의문은 왜 이렇게 급하게 파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이 중개사와 미리 짜 맞춘 대로 반은 진심, 반은 거짓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나다에 있는 남동생이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큰 수술비가 필요하게 됐어요. 저희 가족 모두 곧 그쪽으로 이민 가서 돌봐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집이 너무 아깝지만 눈물을 머금고 내놓게 됐습니다. 나는 말하면서 타이밍 좋게 눈물 몇 방울을 짜내며 남동생에 대한 걱정과 고향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이 연기는 분명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즉시 동정심을 표하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격을 두고 몇 차례 줄다리기를 한 끝에 양쪽 모두에게 매우 유리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내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었다. 흰 종이 위에 적힌 내 서명과 상대방의 서명을 보며 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끝났음을 알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청산기계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동네 노인정에 화투를 치러 갔고 한 번 가면 하루 종일이었다. 이것은 나에게 완벽한 작업 시간을 주었다. 나는 중고 명품 가구 매입 업체에 연락했다. 거실에 있던 이탈리아제 수입 소파는 박민석이 승진 후 과시하기 위해 내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긁어 산 것이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이 소파가 얼마나 품격 있는지 자랑했지만 누가 돈을 냈는지는 절대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원래 가격의 30%에 그것을 팔았다. 인부 2명이 소파를 거실에서 드러낼 때 텅 비게 된 그 바닥은 마치 내 마음속에서 치워진 거대한 돌덩이 같아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안방에 있던 2천만 원짜리 수입 매트리스, 시어머니 방에 있던 자개 화장대, 서재에 박민석이 이름도 모르면서 모아둔 한정판 양주 등 돈이 되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하나씩 처분했다. 매일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나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꾸몄다. 거실 소파 어디 갔어?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마침내 이상한 낌새를 채고 텅 빈 거실을 가리키며 놀란 얼굴로 물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그 말을 듣고 태연하게 손을 닦고 나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 어머님. 소파는 클리닝 맡겼어요. 가죽이 좀 뻣뻣해졌다고 하셨잖아요. 전문 관리점에 맡겼는데 정밀 세척이랑 오일링을 해야 해서 일주일은 걸린대요. 클리닝.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네, 그 집이 솜씨는 좋은데 좀 느리대요. 민석 씨 돌아올 때쯤이면 소파가 새 것처럼 되어 있을 테니 분명 좋아할 거예요. 나는 교묘하게 박민석을 끌어들였다. 귀한 아들 얘기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의심은 절반으로 줄었다. 그녀는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궁시렁거렸지만 결국 더는 묻지 않았다. 그 후로도 나는 술이 맡겼다, 리폼하러 보냈다는 비슷한 핑계를 대며 집안의 큰 물건들을 하나씩 비워냈다.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모든 신경이 곧 태어날 큰손주에게 쏠려 있었다. 매일 친척들에게 전화해 자랑하거나 아기용품을 알아보느라 바빴고 곧 쫓겨날 며느리인 나에게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그녀는 아마 내가 자신과 아들에게 잘 보이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동안 박민석에게서도 2번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휴가를 즐기는 나른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식적으로 집은 어떤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물었다. 다 괜찮아요. 어머님도 잘 계세요.
나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연수에만 집중해요. 집 걱정은 말고요. 절대 마음 쓰지 마요. 승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하, 역시 우리 지수가 속이 깊어.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내가 돌아가면 넌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어. 호강. 그래, 당연히 호강해야지. 내 돈으로 내가 없는 곳에서 아주 제대로 호강할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방금 의사 사모님으로부터 입금된 거액의 집값을 확인하며 핸드폰 은행 앱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지극히 평온했다. 13일째, 박민석이 돌아오기 이틀 전 집 잔금과 모든 서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내일이면 새 주인이 집을 인수하러 올 것이다. 나의 청산 계획도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나는 박민석이 준 무제한 한도의 가족 카드를 손에 쥐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통 큰 면모와 나에 대한 신뢰를 과시하기 위해 준 것이었지만 그는 매번 나의 모든 고액 결제 내역을 꼼꼼히 따져 묻곤 했다. 나는 명동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향했다. 이거, 그리고 저것, 전부 빼고요. 나는 점원에게 말했다. 아니, 나는 그런 허영심 가득한 가방이나 옷을 사지 않았다. 나는 곧장 금은방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골드바를 사고 싶습니다. 나는 매니저에게 말했다. 매니저의 놀란 눈빛 속에서 나는 침착하게 카드를 긁었다. 이 가족 카드의 마이너스 한도까지 거의 전부 끌어모아 묵직하고 휴대하기 좋으며 현금화가 쉬운 투자용 골드바로 바꾸었다. 황금,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자산이다. 배신하지도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금은방에서 나와 나는 옆에 있는 명품 시계 매장으로 갔다. 남은 한도로 가장 가치가 보존되는 롤렉스 시계 2개를 샀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백화점 문 앞에 서서 핸드폰을 꺼내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XX카드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방금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제 명의의 모든 카드를 즉시 분실 신고하고 정지시켜주세요. 네, 고객님.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담원의 위로를 들으며 나는 방금 결제를 마친 쇼핑백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민석, 내가 카드 정지 사실을 알게 될 때쯤 한도까지 긁힌 청구서도 내 손에 도착하겠지. 아, 아니지. 그때쯤이면 넌 청구서를 받을 집도 주소도 없을 테니까.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내일은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다. 나는 벌써부터 시어머니의 경악한 얼굴과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박민석의 표정이 눈에 선했다. 14일째 맑게 갠 오후. 텅 빈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커다란 빛의 조각을 만들었다. 나는 유일하게 남은 식탁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마지막 커피를 마셨다. 집은 거의 다 비워졌고 감나가지 않는 잡동사니 몇 개와 시어머니 방에 있는 그녀의 보물 같은 옷가지들만 남아 있었다. 내 짐은 작은 기내용 캐리어 하나뿐이었다. 그 안에는 내 신분증,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묵직한 골드바와 시계가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막장 1일 드라마를 보며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다. 이따금씩 한두 마디 평을 뱉으면서 그녀는 자신이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후 3시 정각, 초인종이 정확하게 울렸다. 누구야?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내가 움직이지 않자 그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부동산 중개인 이동해가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새 집주인인 의사 사모님이, 그 뒤로는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4~5명이 서 있었다. 누구신데 이래요? 시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고 잠시 멍해졌다. 이동해는 정중하게 서류 한 부를 건네며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오미숙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새 집주인입니다.
오늘부로 이 빌라의 소유권은 여기 계신 장 사모님께 이전되었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사본인이 확인해 보시죠. 집을 인수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낚아채 흐릿한 눈으로 종이 위를 빠르게 훑었다. 매도인 칸에 선명하게 적힌 내 이름 김지수와 매수인이 눈앞에 낯선 여자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새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이건 우리 집이야. 내 아들 박민석 집이라고.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손에 든 서류를 흔들었다. 김지수, 이 샹년아. 너 당장 안 기어나와. 나는 식당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 집,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제 소유였어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너, 시어머니는 나를 가리키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의사 사모님은 우리 집안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듯 미간을 찌푸리며 뒤에 있는 인부들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 할머님 짐 좀 밖으로 모셔다 주시겠어요? 정중하게요. 명령을 받은 장정들이 즉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알록달록한 옷, 이불, 사진, 그녀의 모든 물건들이 하나씩 포장되어 문밖 복도에 쌓이기 시작했다.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여긴 우리 집이야. 민서가, 빨리 와. 내 마누라가 미쳤어. 우리 집을 팔아버렸다고.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인부 2명에게 가볍게 팔을 붙들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집 안을 울리며 처절하고 무력하게 퍼져나갔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일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나에게 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던가? 몸만 쫓아내는 것. 나는 그저 그녀가 먼저 체험하게 해줬을 뿐이다. 그녀는 마침내 보물 같은 아들을 떠올리고는 미친 듯이 핸드폰을 꺼내 박민석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전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그녀는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그녀가 전화를 걸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1시간 전 나는 카페에 앉아 내 마스터 계정으로 가족 공유 설정을 통해 박민석의 핸드폰을 원격으로 잠가버렸다. 사유, 기기 분실. 시어머니는 절망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인부들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짐까지 밖으로 옮기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과거에 그토록 위풍당당하고 나를 하대하던 노부인은 이제 집에서 쫓겨난 길 잃은 개처럼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몸을 낮추고 편지 한 통과 파일 하나를 그녀 옆바닥에 놓았다. 어머님, 이건 제가 2분께 남기는 거예요. 편지에는 이혼을 결심한 이유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간단히 적었다. 파일 안에는 지난 몇 년간 내가 박민석을 대신해 갚아준 각종 빚의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그가 주식으로 날린 돈의 이체 기록, 그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계약서, 그가 내 카드를 한도까지 극은 후 내가 조용히 갚아나간 청구서, 모든 내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총액은 이번에 집을 판 금액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박민석 씨에게 전하세요. 나는 그녀의 넋 나간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한 푼도 더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저 원래 제 것이었던 것들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남은 돈은 제 10년 청춘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할게요. 아, 그리고 그 사람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는 제가 다 분실 신고했어요. 그럼 그쪽 새 식구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말을 마친 나는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내 캐리어를 끌고 그녀 옆을 지나 내가 10년간 살았던 집을 나섰다. 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더욱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졌다.
따뜻했다.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나는 바로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는 호텔을 잡아 현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했다. 이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15일째, 박민석이 돌아오는 날. 그는 분명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보름간의 달콤한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 현실로 돌아와 성실하고 가정적인 좋은 남편, 좋은 아들 역할을 계속해야 할 시간이니까. 오후에 나는 택시를 타고 예전에 살던 동네 입구로 갔다. 빌라는 보이지 않지만 동네 입구는 잘 보이는 곳에 멀찌감치 차를 세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 한 대가 동네 입구에 멈춰섰다. 박민석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캐주얼한 옷차림에 피부가 조금 그을려 있었고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여행 가방을 끌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른 핸드폰을 꺼냈다. 새로 개통한 아무 기록도 없는 핸드폰이었다. 나는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가 집 열쇠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복도의 짐가방에 둘러싸여 넋놓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기를. 어머니의 뒤죽박죽이고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울부짖음을 듣기를. 자신의 집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기를. 역시나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내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뜨는 발신자 이름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이 얼마나 역겨운 애칭인가. 나는 받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다. 첫 번째 전화, 부재중. 두 번째 전화, 부재중. 다섯 번째 전화, 그는 아마 당황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10번째 전화, 그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김지수, 너 미쳤어. 어디야? 집을 팔았다고? 너 제정신이야. 당장 전화 안 받아. 엄마 말이 진짜야? 돈 다 들고 튄 거야? 이 독한 년. 죽여버릴 거야. 분노에 찬 욕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핏대가 서는 모습까지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모든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러자 메시지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수야, 대체 어디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무슨 오해가 있는 거지?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지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널 속이면 안 됐는데. 돌아오면 안 될까? 분노에서 공포로, 그리고 애원으로. 그 사이의 시간은 불과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김지수 씨 맞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심하고 떠보는 듯한 말투였다. 한소희였다. 맞아요. 지수 언니? 아니, 김지수 씨. 민석 오빠가 무슨 일 생긴 것 같아요. 호텔비를 못 내고 카드도 전부 정지됐대요. 지금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아요.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한소혜 씨, 그 사람 아이 임신했다면서요? 그 사람 돈 떨어졌는데 나보다 그쪽이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는 침묵했다. 나는 그녀의 지금 표정이 얼마나 볼만할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박민석이 그려준 아름다운 미래였을 것이다. 부유한 가정, 곧 태어날 귀한 손주, 그리고 곧 몸만 쫓겨날 본처. 하지만 이제 그 청사진은 산산조각이 났다. 저는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몰라도 괜찮아요. 곧 알게 될 테니까. 그 남자, 집만 없어진 게 아니라 빚더미에 앉았어요. 아, 참. 그 빚 증거들도 제가 잘 남겨두고 왔어요. 행운을 빌어요. 한소희 씨.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새로운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감했다.
돈 없는 남자와 그에게 기대어 좋은 삶을 살려던 임신한 내연녀. 그들의 사랑이 과연 이런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내 핸드폰은 계속해서 울렸다. 박민석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다. 20번째, 30번째, 50번째. 그의 문자는 이제 두서없는 애원과 참회로 변해 있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엄마는 나 잡아먹으려고 하고 한소희도 헤어지재. 나 이제 어떡해? 지수야, 우리 10년 세월이 있는데 이대로 끝낼 순 없잖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다 잘할게.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 바로 한소희랑 정리할게. 내 모든 재산 다 너한테 맡길게. 제발.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지만 마음은 잔잔했다. 10년. 그가 정말 10년의 세월을 소중히 여겼다면 내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 부엌에 쓰러져 있을 때 거실에서 TV나 보며 핸드폰 게임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아파서 그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 회사 일을 핑계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내가 우리 결혼의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을 때 다른 여자와 그들의 아이를 데리고 우리의 것이었어야 할 허니문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회. 나는 그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다. 그 기회들을 번번이 제 손으로 짓밟아버린 것은 바로 그였다. 66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박민석의 기쁨에 찬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야, 드디어 내 전화 받았구나. 너. 나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다. 박민석 씨, 나는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낯선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잘 들어요? 딱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첫째, 이혼 합의서는 이미 내 변호사에게 보냈고 곧 연락이 갈 거예요. 순순히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혼인 파탄 귀책 사유와 재산 은닉 시도 증거들 법정에서 봅시다. 둘째, 그 집, 계약금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결혼 생활 중 대부분의 지출도 내 개인 돈으로 했어요. 집을 판 건 내 원금과 지난 10년간의 내 몫을 되찾은 것뿐이에요. 파일에 넣어둔 빚 증거들은 당신 남은 인생 동안 천천히 갚아나가기에 충분할 거예요. 셋째,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다. 당신이 날 속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제주도로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났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요. 영원히.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그가 어떤 반응도 보이기 전에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끄고 유심카드를 뽑아 힘껏 부러뜨려 길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66통의 부재중 전화. 그것은 마치 우리의 어리석었던 결혼 생활에 울리는 66번의 조종과도 같았다. 잘 가, 박민석. 잘 가, 나의 죽어버린 10년.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손님, 어디로 갈까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석양이 천천히 지며 하늘을 화려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곳의 이름을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주세요. 석 달 후, 스위스, 인터라켄. 나는 툰 호숫가의 한 카페 야외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온몸에 쏟아졌다. 멀리 눈 덮인 융프라우가 푸른 하늘 아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공기 중에는 커피 향과 풀내음이 가득했다. 내 앞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방금 막 끝낸 온라인 심리 상담 과정의 과제가 떠 있었다. 그렇다. 나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흥청망청 쓰지 않고 늘 배우고 싶었던 전공을 선택해 다시 학생이 되었다. 비록 온라인 캠퍼스지만 나는 가끔 예전에 공통된 친구들을 통해 박민석에 대한 소식을 단편적으로 듣게 되었다. 결국 그는 한소희와 완전히 틀어졌다고 한다. 한소희는 임신 초음파 사진을 들고 사기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명목으로 그를 고소했고
거액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박민석은 집도 잃고 추문이 회사에 퍼져 직장도 잃었으며 내가 남긴 빚더미에 앉아 한 푼도 줄 수 없는 처지였다. 그의 어머니 오미숙 여사는 호화로운 빌라 사모님에서 허름한 월세방 신세로 전락한 현실과 친척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쇠약해졌다고 한다. 하루 종일 박민석의 무능함을 저주하거나 나라는 독한 년이 자기 집안을 망쳤다고 울부짖는다고 했다. 모자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아 매일 끝없는 다툼과 서로에 대한 비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박민석은 완벽한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그의 나쁜 평판은 업계에 이미 쫙 퍼진 뒤였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과거에 형님 동생 하던 친구들은 이제 그를 피하기에 바빴다. 그의 인생은 스스로 정점이라 믿었던 순간에서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호수 위를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를 바라보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새 메일이었다. 내가 신청한 스위스 현지 대학의 어학 코스에서 온 합격 통지서였다. 나는 웃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가볍고 환한 웃음이었다. 나는 한때 결혼이 여자의 세상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 남자를 떠나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나를 가두던 그 문을 용감하게 밀고 나왔을 때 밖에는 이렇게나 광활한 하늘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박민석의 후회, 시어머니의 저주, 한소희의 집착. 한때 나를 질식시켰던 그 사람들과 일들은 이제는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나와는 무관한 소음처럼 느껴졌다. 나의 인생은 다시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이 고요한 호수와 산을 위해, 책 속의 새로운 지식을 위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모든 아침을 위해. 나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메고 호숫가 작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햇살은 적당했고 바람은 상쾌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